정부에서 양도세 전면 개편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장특공, 다주택자 이 중과가 수술대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도대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정부가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 연장 여부를 포함해 특정 주택수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정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현재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비과세율이 한도 없이 적용되는 데에 대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율과 한도를 논의할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제가 지나치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계층에만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측면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계속해서 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해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로 유예를 시작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매물이 쌓이면서 시장이 더 하락을 촉진한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양도세 중과 유예 누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실시가 될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시중에 매물이 쌓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매물이 증가한다. 그러면 집값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크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 2년을 보유해야지만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2년을 보유해야지만 6에서 45%의 일반과세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아마 제 생각은 내년에 개편을 하게 된다면은 1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6에서 42%의 6에서 45%의 양도소득세 그거를 좀 실행을 시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 다양한 규제를 풀겠죠. 특히 마찬가지 같이 풀어야 될 조건은 제 아무리 양도소득세 1년만 보유를 했을 때 6에서 45%로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풀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값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주식은요 호가창 있잖아요. 밑에 호가창에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매물들이 얼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훤히 보여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시세대로 때리면요, 시장가대로 때리면은 밑에 호가까지 쭉 하락을 한다는 거죠. 네. 그 호가가 밑에서 그 호가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매수 호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없으면은 급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요,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호가들은요, 없고, 그냥 떨어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떤 집은 10%밖에 빠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어떤 집은요, 절반, 반토막이 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소희님께서 화가 나셨나요? 젊은 사람들 모두 죽이고 풀려나 원흉이 누구예요? 원흉?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좋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취득세 중과가 무언가의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훌륭하신 거예요.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취득세 중과 때문에 가장 애매했던 게 뭡니까? 구축인데 공시가 1억 넘는 거.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고요. 네? 공시가 1억 100만원짜리. 취득세가 3주택부터는요,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2.4%입니다. 비규제 지역은요, 12.4%가 4주택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수요가 안 간다는 거죠.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겁니다. 왜? 수요가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 중과 풀린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존에 공시가 1억 이하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시가 1억 이상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시가 1억 이상이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공시가 1억 이하, 1억 초과 할게요. 1억 초과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1억 이하는 취득세가 1%예요. 네,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축을 들어갈지, 준신축에 들어갈지, 신축에 들어갈지, 그거를 지금부터, 아니 올 초부터, 네, 2022년 1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야 돼요. 왜? 2023년부터 입주하는 물량이 37,000세대입니다. 37,000세대라고요. 자, 2023년 1월에 첫 입주하는 아파트가 뭡니까? 네? 2023년 1월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뭘까요? 땡땡 지역에. 네. 모 아파트가 있죠. 그런 쪽에 입주장 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거는 신축입니다. 신축. 두 번째, 준신축이 있습니다. 준신축. 준신축은요, 일단 입지는 훌륭해야 돼요. 입지는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빠졌어야 돼요. 정말 시급하게 많이 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1억 5천 이하. 네. 그 정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1억 5천 이하. 또는 1억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준신축에 25평짜리 있잖아요. 그것을 갭이 뭐 2천, 3천 되면, 만약에 3천, 4천 되면은 또 여러 채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자, 투자금이 갭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안전합니다. 왜? 그게 거의 갭이 크다는 것은 신축에 가깝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장 때 가장 먼저 올라타는 것은 신축이에요. 신축.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준신축 같은 경우는요, 네, 많이 떨어져야 돼요.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구축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축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재건축 스토리. 재건축 스토리가 없는 것에 구축을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편 세상님께서 영무애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영무애다음 또 지금 마피 6천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마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마피 6천 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잡아도 어차피 회복을 타면요, 많이 떨어진 게 더 많이 회복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많이 떨어진 게 많이 회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영무애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 말이 아니에요. 입주장 때 확인하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떨어졌다. 근데 전세가도 심각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 갭이 크면은 투자자가 진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대출이 되긴 됩니다. 근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DSR에 걸려서 대출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세 세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억 4천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전세가가 1억 8천일 아니에요. 영무에다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라고 있는데 DSR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84 타입 보세요. 84 타입. 자, 지금 3층이지만 3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P가 마피 5천입니다. 마피 5천이에요. 마피 4,500 나와있죠? 네. 이거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세가 볼게요. 자, 전세가가 벌써 2억 2천, 2억 3천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억 8천인 전세가 2억 3천? 1억 5천 주고 과연 영무에 다음에 들어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매매가는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자, 이 매매가가 지금 마피 5천이잖아요. 이러면 계약금 포기해요. 계약금 포기하고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네,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계약금 포기하고요. 네. 그러면 마피가 1억이다. 그럼 3억 1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빠지기는 쉽지는 않다 이겁니다.
왜? 3억 1000이면요. 3억 1000이면. 그냥 전세 세팅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지루한 심리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 같은 경우는 또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입주장 때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평리라는 지역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무예단보다는 24년 8월 달에 입주하는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늦게 입주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을 보면은 전매 제한인가요? 자, 요 2억 1000이 조합원 입주권이죠. 네.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가 5억 1000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24년 8월에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입주할 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투자를 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오로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좀 더 빠른 23년 10월 달에 입주하는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어때요? 자, 지금 4억 6천까지 나와 있죠? 4억 6천까지요. 네. 다 조합원 물건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물건밖에. 그러면 지금 입주할 때 분양권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이건 아파트 분양권인가 봅니다. 네. 무피에요, 무피. 네, 무피. 금매, 무피. 4억 7,500. 3천을 떨궜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부동산은요,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8월 이후 또는 내년에 입주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소희님께서 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폭등시켜서 새가슴 가진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죄인 취급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허니버터님께서 전 정권이 부동산을 몰라서 28번의 정치가 했을까요?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당연하죠. 네, 정말 아마추어 정부였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젤리님 반갑습니다. 김이나님 반갑습니다. 한우님 반갑습니다. 네, 동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대리님 반갑고요. 네. 자, 아무튼 취득세 중과 완화가 조만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정권에서는요, 올해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올해 혹시나 내가 만지작 하다가 전국에 있는 모 지역이 하나가 갑자기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갔다 라고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권이거든요. 정부 탓, 무능한 정부 탓,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 뻔하고요. 명분을 써야 할 겁니다.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지만 지방세수가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이 취득세 중과 풀리지 않는다면 세수 확보에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내년도 뭐 지방세 운용, 내년도 지자체 운용 계획을 짤 때는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왜? 세수가 감소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자동차 재산세나 자동차 재산세 또는 취득세 모두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연 스스로의 생존을 할 수가 있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명분이 생긴다면 아마 집값은 취득세 중과는 풀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자, 어떤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오늘 방송 딱 3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지역을 가볼까요? 자, 저는 어떤 6대 광역시 중에서 참 대구란 지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구란 지역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지역은 이제 실거주 하기로는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을 정말 좋아하고요. 이 투자, 그리고 대형 평형 때는 이제 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광주라는 지역은 또 알짜 지역이죠. 네. 이 봉선 2동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 광주의 봉선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요, 서울대 보내는 인원수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대 진학률이 좀 떨어지죠. 네. 인구수가 뭐 적기도 하지만 울산은 마땅히 그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마찬가지로 네, 학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학군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군이요. 부산에 유명한 학군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남천동에 있는 학원가, 또는 뭐 해운대 좌동에 있는 학원가, 또는 사직이나 동네에 있는 학원가는 들어봤지만 부산은 학군이 없다고? 학군이 있다고? 네. 해운대 학군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자, 허니모터님께서 잠깐 잘 말씀하셨는데, 부산 양정이 분양 완판됐네요. 부산 대단합니다. 허니버터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양이 완판된 게 아닙니다. 분양이 완판된 게 아니에요. 이제 청약을 했고요. 네? 계약을 쳐야죠. 계약을 전부 다 100% 성사해야지 그게 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청약 경쟁률은 높았으나 정작 그게 84 타입이 7억 초반이거든요. 과연 7억 초반에 계약을 할 사람들이 100%가 될지는 그건 의문입니다. 네, 의문이에요. 네. 자, 광주가 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용님. 저기, 베리탁스인가? 네, 베식탁스인가?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그 순위를 매기는, 그게 베식탁스인가? 네, 베식탁스? 이건가? 서울대 진학률. 요건데, 요거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요거. 네. 이게 어디서 나오죠? 뭐시기에서 나왔었는데? 알겠네, 베리타스. 네, 베리타스. 여기서 보통은 내는데, 부산 같은 경우가, 인구수 대비해서 서울대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세요. 네,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거지? 이거 2019년도 건데, 2019년도. 여기 안에 상위 30등 안에 부산이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부산 어디 있습니까? 사하고 하나, 연제고 하나, 2개밖에 없잖아요. 2개밖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의대 진학률 그건 맞고요. 근데, 이용님, 의대 진학률이 그게, 비공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의대 진학률이 학교가 뭐 상위권은 있어요. 근데 의대 진학률이 공개가 안 돼요. 공개. 그쵸?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네. 여기 경신고 볼까요? 경신고 있는지. 대구가 쭉 보면은 대구 달서구의 대구 외고가 외고 4년제 대학 진학률. 죄송합니다. 이게 서울대 보는 게 아니구나. 서울대 이게 옛날 제가 한 게 있는데.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 블로그에서 나와요. 네, 제 블로그 보시면은, 재테크 컬럼 여긴가? 자, 재테크 컬럼인가? 하여튼 간에, 여기 나와 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이렇게 쳐볼까요? 조선생, 서울대. 치면은, 네, 나오네요. 2020 고교별 서울대 입학생 순위. 네, 그래서 이게 제가 2020년 2월 달에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능을 쳐서, 네, 고교별 서울대 진학률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그쵸, 김준희님. 근데 의대 진학률이 공개가 안 된다니까요, 공개가. 네. 서울대는 공개를 하는데, 대부분에서. 의대는 공개를 안 해요. 특이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아무튼 전국에서 서울대를 1300명 보냈었는데 서울이 46% 보냅니다. 46%. 예. 경기도는 285명을 보냈죠. 예, 22%. 광역시 중에서는요, 인천이 6% 보냈습니다. 80명. 그 다음에 대구가 36명을 보냅니다. 부산이 37명을 보냈어요. 대전이 인구수 대비해서 54명을 보냈습니다.
자, 대전은요.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동신과고, 여기가 서울대 입학생 총기가 8명이고요. 서구에 있는 대전 외고가 13명을 보내면서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1과고가 9명을 보내고, 정화여고가 수성구에 있는 정화여고 9명 보내고요. 경신고가 7명을 보냈습니다. 7명. 근데 경신고나 대륜고, 뭐 정화여고 여기는 대부분 의대를 보낸다고 해요. 의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고교 유형별 서울대 입학생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자사고가 서울대 입학생이 435명입니다. 한 학교당 입학생이 17명이에요. 즉, 자사고가 일반 고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정권에서 자사고를 없애려고 했던 그 이유예요. 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거를 막고, 학력 수준 높아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집권이 오랫동안 갈 거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하나 더 보면 2020년도 서울대 입학생 고교별 순위를 보시면요, 어디가 1등이에요? 자, 외대부고가 1등이에요. 외대부고. 용인시에 있는 자사고고요. 자, 총 몇 명이에요? 69명입니다. 69명을 서울대 보낸 거예요. 아니, 1등부터 69명 전부 다 서울대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고 있죠. 하나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고요. 자사고입니다. 대원외고, 서울 광진구에 있고 외고입니다. 58명 보냈고요. 상산고, 어디에요? 전주 상산고예요. 37명 보냈고요. 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영외고 28명이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위 5등까지는 광역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가 어디 나올까요? 쭉 내려서 보면은 17번. 자, 17위에 인천 하늘고가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 17명을 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사고고요. 자, 포항 제철고, 유명하죠. 포항에 있죠. 이것도 17명. 그 다음에 한일고, 여기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일고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또 인천 과고가 있고요. 더 내리면은, 네, 자, 부산에 또 있네요. 자, 40등에 부산 외고가, 네, 11명 보내면서 40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또 내리면은 광주 고려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대구 1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 정화여고 이렇게가 있네요.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순생 서울대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이용님께서 맞아요. 의대 진학 미공개. 의대 못 가면 서울대 갑니다. 과거는 의대 진학 불가해서 서울대 진학률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제니행복님, 문과는 무조건 서울대가 1위니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서울대 진학률 보는 게 제일 현명하죠. 근데 서울대는 의대 진학률 보는 게 제일 현명한데,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공개를 안 해요. 그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학교에서 의대를 많이 보냈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은 고등학교가 어찌됐든 간에 학교 간의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준화예요. 근데 특정 학교에서는 의대를 많이 보내고 특정 학교에서는 뭐 지방 대학교 많이 보낸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럼 곤란하겠죠. 논란만 생기고. 네, 학교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